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인입니다. 재미있는 IT 이슈를 살펴보는 티타임. 이번 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리타겟팅 광고 서비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이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 못지않게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저와 함께 티타임 출발하시죠. 리타겟팅. 단 한 번 클릭했을 뿐인데 끝내 이제 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자료를 찾는 데마다 온통 배너들이 남성 이 팬티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죠. 나만 알고 싶은 IT 소식 위클리 티. 미국에서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 포켓몬고가 인기 폭발입니다. 저 매일 이러고 삽니다. 저도 그럽니다. 매일 뭐밤 9시 이후에도 연락 오고. 이게 직장 상사들의 문제입니다. 나는 일을 안 시켰다 이거야. 그분도 오죽하면 그렇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 티트렌드 외국어 통역기. 네, 결국에 키스에 성공을 하고 끝난다는 아주 훈훈한 마무리로 네, IT 서비스의 인사이트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인사이트 IT. 김덕진 그리고 유재석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건 리타겟팅. 네. IT 뭐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광고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또 다른 마케팅 형태로 나타나는데 리타겟팅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다시 타겟팅을 하는 거죠. 네.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을 하면은 네.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타겟팅을 하는 데이터, 타겟팅을 하는 소스가 쿠키 데이터를 활용해서 리타겟팅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쿠키. 네. 쿠키란 네, 쿠키란 이제 우리가 모든 이동하는 행동 경로인데 이 데이터들을 정말로 잘 가공을 하고 잘 활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행동 패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건데요. 아주 비근한 예를 들면은 가스버너를 검색을 합니다. 네. 캠핑 사이트 검색을 하고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네이버 창을 키는 거예요. 키는데 갑자기 제가 선택을 했었던 특정 브랜드의 버너의 사진이 갑자기 확 뜨는 겁니다, 배너로. 네네네. 그런 형식으로 한 번 검색을 했을 뿐인데 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배너 안에서 광고로 포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쫓아오는 형태를 이제 리타겟팅의 가장 일반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SNS상에서 이것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여성분이 남자 대리님 자리에서 같이 이제 외부로 자료를 찾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자료를 찾는 데마다 온통 배너들이 남성 이 팬티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죠. 푸하고 웃었죠. 그러니까 이제 남성분이 제가 요즘에 속옷을 좀 사려고 검색을 했더니 뭐 이런. 결국은 리타겟팅이라는 자체가 마케팅과 광고 영역인데 이 온라인 광고라는 게 어떤 형태로 진화해 온 겁니까? 뭐 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까지만 해도 배너 그리고 텍스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중반에서 2010년까지는 검색 광고 그리고 동영상 광고, 미디어 광고 쪽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광고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배너를 누를지 모르니까 계속 배너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지저분하고 공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타파하고자 나온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광고 수가 적더라도 개인의 맞춤형을 활용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바로 이 리타겟팅도 하나의 맞춤형 광고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환경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모바일에서도 그 광고가 연동되는 일종의 크로스 미디어적인 광고들이 늘고 있어요. 그런 말이죠. 이 개인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 원리 네. 어떻게 됩니까? 잠재적인 고객이 특정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했을 때 구매하지 않고 지나쳤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쿠폰을 더 준다든지 이러한 상황으로 고객에게 보여줌으로써 단 한 번 클릭했을 뿐인데 이 사람에게 끝내 이제 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유도를 해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을 더 정밀하게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문맥 타겟팅, 관심 기반 타겟팅, 주제 타겟팅, 계제 위치 타겟팅이라는 그런 전략도 펼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라는 분야가 이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데 데스크탑, 뭐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에 있는 거래, 또 관련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서요. 광고 안에 그럼 요런 메시지로 광고를 해라까지도
추천을 해주는 기술처럼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이 합쳐지면서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 인터넷 광고 2분기 매출이 14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이제 22.5% 증가를 했고요. 상반기 전체 광고 매출 규모도 275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19%가 늘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모바일 광고 매출은 82억 달러로 이제 전년에 비해서 54% 증가했고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전체 이제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 수준으로 이제 리타게팅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은 지금 이 사용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무엇을 찾아보고 어떤 뭐 기사를 보고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누군진 모르는데 네. 패턴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네. 그럼 이에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파이프라인이 구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나 이제 크롬 같은 경우가 이 로그인이 항상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쿠키 데이터 중에서 이 사람의 것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기술 자체는 쿠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다른 아이디어들을 합쳐가지고 쿠키인데 왜 고기지? 라고 착각할 정도까지 기술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노출해 준다는 겁니까? 대부분 미디어 사이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뉴스? 네, 그렇죠. 뉴스 사이트나 커뮤니티 사이트나 우리가 보통 정보성으로 글을 보는 사이트들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습득하면 이게 정보인지 아니면 이게 광고인지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광고주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구매일 텐데요. 예. 개인 맞춤형 광고를 통해서 일반 이제 배너 광고 대비로 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클릭을 하는 클릭률은 6.3배 정도 높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는 구매 전환율은 4.4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만큼이나 이 리타게팅 광고를 통해서 클릭뿐만 아니라 구매까지도 높게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하는 형태를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페이스북이 이제 동영상 광고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본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리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이제 서비스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 광고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작은 배너로 시작했지만 동영상으로 점점 옮겨지고 있다는 추이도 좀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머리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 기분 나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별반 도움되는 거 없잖아요, 사실상. 분명히 이게 그 공해일 수 있다. 그런데 역으로 이 공해가 우리가 느끼는 공해를 줄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리타게팅 광고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면 사람들이 배너 광고 수는 적지만 누르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조금 더 쾌적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또 광고가 나에게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저가, 특히나 이제 여행 같은 경우는 찾기가 힘든데 그런 것들을 최저가와 함께 쿠폰을 전단을 해주는 게 배너에 뜬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보를 좀 쾌적하게 소비해주게 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속옷 검색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계속 그게 달라붙으면 그거 굉장히 그 사생활 침해거든요. 발전 과정 중이기 때문에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웃지 못할 사례도 있어요. 인터넷 뉴스에 쓰레기 햄버거 기사가 막 올라왔는데 네. 이거에 리타게팅 시킨다고 햄버거 업체 광고가 뜨는 겁니다. 어허. 효과가 완전 반감되는 그거는 리타게팅을 잘못한 케이스. 잘못한 케이스죠. 거기에 정의를 하나 더 넣어줬어야 되는데 네, 그게 네. 빠진 상태의 광고. 몇 개 팁이 있습니다. 팁. 네. 중요한 거 크롬 쓰실 때요. 시크릿 모드를 키시고 하세요. 더 근본적인 거는 쿠키 정보 지우기가 있습니다. 네. 쿠키 정보 지우기 등을 통해서 내 개인 정보를 좀 없애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예, 있을 것 그래요. 같고요.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이 사생활 침해나 이런 거? 국내의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봤을 경우에요. 네. 그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게 사용자의 사진, 사용자의 이름,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특정 개인을 명시한 데이터들에 한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리타게팅은 정책적인 이슈보다는 저는 인식적인 문제가 조금 더 이 영역의 발전에 있어서 좀 해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A연가 A 씨가 담배 가게를 보고 길을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숨졌어요. 예. 근데 마치 지금 리타게팅의 데이터가 어떤 개인정보 침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애연가기 때문에 숨진 거다라는 결론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게 개인정보 침해와 같다라고 그냥 무작정 치부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규제가 너무 세서 그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기술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규제가 완화된다면
앞으로도 더욱더 이 타겟팅 기술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말이죠. 네. 지금 이 맞춤형 광고, 리타겟팅 네. 광고 네.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전망?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이제 더 이상 스팸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용자에게 좀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광고주와 그리고 그 광고가 나가는 이제 퍼블리싱 매체의 상황에서 더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엔 기술이 들어갈 거고요. 규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으나 완화의 측면이라든지 그걸 더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쿠키나 정보와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소비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냉철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저는 별 2개고요. 또 이제 기술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그 리타겟팅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들이 합쳐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기술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별이 높고요. 그리고 그 타겟팅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시장의 이제 정책 자체는 지금 갈수록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 3개를 줘서 한 줄로 평가를 하는, 기업과 시장한테는 매력적이지만 이 불편하고 기분 나쁨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것인가, 이것이 이 시장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타겟팅 광고, IT 기술과 융합된 서비스인데 아무쪼록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파악한다기보다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철학을 담고 뭔가 정보성이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IT 소식 위클리 티. 당신을 위한 IT 뉴스를 정리합니다. 미국에서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 포켓몬고가 인기 폭발입니다. 위치 정보 시스템과 증강현실 기술을 결합한 게임 포켓몬고는 스마트폰으로 현실의 특정 장소를 비추면 화면에 포켓몬 캐릭터가 나타나고, 게이머들은 실제 거리와 공원 등을 돌아다니며 포켓몬을 잡는 게임입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넘어지고 부딪히는 사고가 나거나 게임 이용자를 특정 장소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는 강도 사건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지만 게임의 인기는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게임은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한 게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도 반출 규제 문제로 구글 지도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규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서비스 불가, 출시 역시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안 되겠어요. 저 포켓몬고 게임하러 잠시 해외 좀 나갔다 올게요. 딱 1초의 시간이 늘어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년 1월 1일 오전 9시 세계적으로 1초의 시간이 추가되는 윤초가 시행됩니다. 세계협정시 기준으로 2016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59초 다음에 1초를 삽입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일 오전 8시 59분 59초와 9시 0분 0초 사이에 1초가 더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 시계는 알아서 정리가 되겠지만 아날로그 시계는 직접 1초를 늦춰 조정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삼성이 최근 3년간 지정한 32가지 미래기술 가운데 가장 눈여겨본 기술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지정 테마로 정한 온디바이스 딥러닝을 포함해 스마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AI 인지 엔진 기술 등이 인공지능 대표 분야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황인지 통합 IoT 플랫폼, IoT 관점에서의 차량 보안 등이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급속 충전 전지 등도 삼성의 미래 먹을거리 분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인터넷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휴대전화 메시지 인증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15년도 대국민 전자서명 이용 실태 조사 결과인데요. 사이버 공간에서 휴대전화가 간이신분증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인증은 웹사이트 인증창에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 등을 넣고 단말기에 발송된 인증번호를 해당 인증창에 입력하면 되는 간편함이 핵심인데요. 하지만 단말기 분실이나 대포폰 같은 문제에 취약한 것이 단점입니다. IT 탐험 신비의 세계 티타임,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 티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네, 테크수다 권명관 오은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좀 심각하고도 의미가 있는 주제예요. 이 얘기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국만의 문제는 또 아니기도 아니죠. 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그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해서 좀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지난 6월 말에 이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뉴스가 뜨자마자 사람들한테 온갖 조롱을 받은 그 뉴스의 제목이 보통 퇴근 후 카톡 금지법. 핵심은 뭡니까? 근로기준법에 네. 제6조의 2항이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아, 신설되는군요. 예, 신설되는 건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사용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야, 이건 뭐하네요, 뭐해요. 최근에 들어서는 사내에서 사용되는 업무용 메신저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뭐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이 더불어서 혼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문을 갖고 왔는데요. 2016년 4월 설문 자료입니다. 스마트폰이 항상 연결되면서 더 편해졌느냐 아니면 더 불편해졌느냐라는 응답에 매우 불편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5.6%, 그리고 약간 불편하다가 46.7%, 그러니까 62.3%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메신저나 카톡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느냐. 일상적으로 한다가 열에 한 명입니다. 9.2%, 그리고 자주 한다가 21.9%, 가끔 한다가 무려 56.8%로 조사됐습니다. 좀 더 덧붙이면 10명 중 8명 이상은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으로 업무를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루 평균 30분 이내로 일을 한다는 사람은 27.1%였는데요. 2시간 넘게 또 마찬가지로 초과 근로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20.1%였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가장 피해를 받냐라고 하니까 대답이 수면이었던 거죠. 업무 외 시간에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한다고 했을 때 수당을 받는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매일 이러고 삽니다. 저도 그럽니다. 매일 저도 뭐 고백합니다. 밤 9시 이후에도 연락 오고 아침 7시, 6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연락 저도 와요. 11시, 12시에도 연락 와요. 라고 해서 번아웃 증후군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더군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뭐 극도의 피로감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뭐 이런 증상을 얘기하는데요. 스마트 기기는 요즘 동시에 여러 군데 울리잖아요.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 그러면 이게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제 사실 LG 플러스가 이제 일부 팀에 한해서 이걸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맞아요. 이제 했는데 사실 뭐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네, 4월 23일 날 이제 LG U 플러스의 야밤 업무 카톡 금지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요. 밤 10시 이후에 부하 직원에게 업무 카톡을 보내거나 휴일에 업무 짓을 한 상사에 대해서는 보직 해임을 하겠다.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LG U 플러스 직원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가서 뭐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냥 뭐 한번 얘기하고 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건 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네. 그러니까 하나씩 시도 좀 해보고 하나씩 밀당하면서 조금씩 바꿔가야죠. 사실 말이죠. 카톡에 보면 숫자가 표시된단 말이에요. 숫자가. 맞아요. 세 명이서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 제가 보낸 메시지를 누군가 한 명이 읽으면 2로 바뀌고 그다음 1로 바뀌고 그다음에 다 읽으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입니다. 몇 명이 읽었다. 누가 다 읽었는지를 꼭 우리가 이렇게 다 알아야 됩니까? 대학에서 매년 발생하는 문제인데 초창기에 왜 신입생들 군기 잡겠다고 선배들이 단체 카톡방에 초대를 해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선배들의 멘트가 이겁니다. 너 왜 읽었으면서 답장 안 하냐? 정말 진짜 말이죠. 그거 스트레스가 말이에요. 이거 카카오에서 그 숫자 보여주는 기능 없애버려야 된다고 제가 이제 생각합니다. 카톡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만들었냐? 했더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실무자가 말이죠.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위챗에서 말이죠. 이 기능이 없어요. 페이스북이 인수한 왓츠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 기능을 안 넣냐 했더니 그게 뭐가 중요해? 애플의 아이메시지 메신저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표시를 해줄까 말까 물어보죠.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인 사이, 가족 관계, 그리고 직장, 그 상사 이 사이까지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왜 읽었는데 대답 안 하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 기능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역시 보니까 이 카톡이 일을 시키는 사람이면서는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무한의 문제는 아니다. 네. 여기 이제 유럽에서는 먼저 좀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독일은 2012년부터 이제 안티 스트레스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바로 이어지는 건데 네.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을 명확하게 구별을 하자는 겁니다. 폴크스바겐 같은 경우는 퇴근 30분 이후에 회사 스마트폰에 있는 이메일이 모두 다 차단이 되고요. 이걸 발판으로 해서 이제 프랑스도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회사 이메일을 발송을 좀 금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 좀 법안으로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 도대체 그 무슨 일을 시킵니까? 퇴근 뒤에. 왜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 무슨 일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자, 무슨 일을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 그냥 업무 사례방에 수다 떨듯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직장 상사들의 문제입니다. 나는 일을 안 시켰다 이거야. 이제 보통은 이메일 정도 확인하라라는 이제 업무 지시로 볼 수 있는데 잠깐 한 10분이면 해결될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야 지금 파일을 만약에 가져갔어요. 모르고 가져갔어요. 근데 저 파일을 지금 내가 지금 급하게 필요해. 예. 그럼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기준에는 연락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 터졌건 뭐건 가족과 보내는 개인 시간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인식을 바꿔 나가는 거다. 그건 동의하겠어요. 저도 거긴 동의를 해요. 자, 이거와 관련돼서 말이죠. 또 권리 비슷한 게 하나 있었잖아요. 잊혀질 권리. 2014년이었어요. 그 유럽 사법재판소에 그 스페인에 있었던 변호사 뭐 곤살레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구글 검색하다가 본인이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웠을 때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라는 어떤 기사의 URL을 발견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요 내용을 좀 삭제해달라고 구글한테 요청을 했는데 구글이 그걸 반대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소를 했고 스페인 법원이 이거는 삭제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온 거죠. 그렇죠. 요 얘기를 뭐 굳이 오늘 얘기하면서 같이 한 이유는 결국은 계속 연결되어 있는 어떤 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면서 이제 같이 한번 다뤄보자라는 이런 얘기죠. 그렇죠. 사실 저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른바 내가 이제 부장급이다 또는 그 이상급이다 라고 하면 실제로 야, 이거 보는 내가 거 이거 있어요. 보내면 괜히 이것도 말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고민은 될 거 아니에요. 뭐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어느 정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팀장도 부장도 과장도 결국은 그 윗사람한테 이런 걸 받거든요. 그분도 오죽하면 그렇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해보면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지 않겠냐. 저희가 계속 직장 상사 이야기, 뭐 직장 후배, 직장 관계에서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어린이집 교사들도 퇴근 이후에 교사들한테 이렇게 부모들이 뭐 물어본다거나 뭐를 좀 부탁을 한다거나 맞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법안이 좀 등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식이 좀 바뀌어서 이런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좀 밝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그렇네요. 연결돼 있다라는 거. 이 참 좋은 점도 많은데 또 이렇게 너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악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다라는 거. 한번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야기 하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 도대체 그 무슨 일을 시킵니까? 퇴근 뒤에. 왜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 무슨 일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자, 무슨 일을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어 나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저는 일을 시켰다라는 생각은 사실 좀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딱 까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직장 상사들의 문제입니다. 나는 일을 안 시켰다 이거야. 저희 그냥 업무 사례방에 수다 떨듯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 야 지금 이건 내용 봤는데 이거 되게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겁니다. 말을 던지는 것 자체가 아니, 직장 저는 상사가 그런 말을 이게 던지면 이해가 안 부하 되는 게 직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긴장을 해야 되는 이슈인지 조금 회식하자고 해놓고 나 짜장면 시킬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지금 티타임 녹화 역사상 저희 목소리 가장 크지 않습니까? 사실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죠? 휴가지에 가 있어도 다 연결돼요. 그죠? 휴가가 멀리 외국 나가 있는데도 카톡이 오지 않습니까? 카톡이. 참 난감해요. 이럴 때 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그래서 다음 주에 여행 가는데 스마트폰 두고 갈 생각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좋은 데 갑니까? 아니요, 그냥 뭐 휴양지로. 예. 아니 누가 일 시킬 사람이 없는데 왜? 굳이 일 난 시킬 사람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왜 그걸 두고 가는지. 아무튼 뭐 두고 가시든 갖고 가시든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면서 한마디로 온라인에 남아있는 나의 과거 굳이 뭐 나의 옛날 여자친구가 다시 검색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검색이 되나요? 옛날 여자친구가?
굉장히 오래전이라 인터넷이 나오기 전 시절이라 아마 검색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옆에 예를 들어도 그런 걸 들어서 이렇게 단체 카톡방에 이제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여러 명이 다 있는데 부장이 거기서 농담을 한다 그럽니다. 퇴근 이후에. 아재 개그를 이제 채팅방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럴 거예요? 때는 아 재밌네요. 그러면 크크크 반응을 해줘야 재밌네요. 돼요? 하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안 보내주면은 삐져가지고 그 다음날 말도 안 걸고 그분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팀원들이랑 친해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마인드에서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지금 보니까 기억나는 게 있네요. 주말에 말이에요. 네. 주말에 꼭 내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 꼭 그렇게 그 단체 카톡방에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높으신 분이 이제 산 정상에 올라서 뭐 지금 밤이랑 같이 사진 찍어서 풍경 이렇다면서 그왜 그래야 됩니까? 그거를? 그런 분들에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 소개를 시켜주세요. 네, 티트렌드 페이스북에서 미래 채널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황준원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페이스북에서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미래 채널의 티타임도 좀 묻어갈 수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준비해 오신 그런 테마가 있더군요. 네, 오늘은 이제 웨어러블형 외국어 통역기에 대한 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외국어 통역기. 네. 어,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일본 로그바사에서 만든 1리라는 목걸이형 웨어러블 통역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간편하게 목걸이로 착용하고 다니다가 이제 필요할 때 버튼을 누르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내 말이 외국어로 자동으로 통역이 돼서 스피커로 나오게 되는 그런 그렇군요. 제품이죠. 예. 이게 홍보 영상이 딱 하나가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서양인 남성이 이 1리라는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일본 여성분들을 유혹하고 다니는 아, 그런 거였어요? 그런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영어로 당신에게 키스를 해도 됩니까? 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면 어허. 일본 여자분들이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어. 하지만 영상 끝에는 결국에 키스에 성공을 하고 끝난다는 아주 훈훈한 마무리로 그런 광고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설마 뭐 이성 교제용으로 그걸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사실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여행 쪽인 것 같아요. 이 여행 용어 사전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물론 이성적인 부분도 남성분들에게 어필하기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작동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품 자체에 OS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지 않아도 그리고 인터넷과 연결이 되지 않아도 작동이 된다는 점, 그 점이 가장 편리한 점이 되겠고요. 예. 그 안에 들어간 OS 방식으로 통계 수치를 토대로 해가지고 번역이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1차 버전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만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네. 추후에 2차 버전에서 한국어까지 포함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미국 웨이벌리 랩스사가 만든 무선 이어폰형 네. 통역기가 나왔습니다. 오. 이 파일럿이라는 제품이고요. 네. 일단 두 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서로 나눠 끼게 되고 네. 이제 이어폰 안에 마이크가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네네. 서로 상대방의 언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외국어가 통역이 돼서 들린다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How's the coffee? Comment est le café? Mais il y a tellement d'options ici. There are so many options here. Soy milk, Maman. almond milk. 야, 이게 실시간 통역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꼭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에서 번역을 한 다음에 예, 예. 다시 번역한 말을 어허. 이제 이어폰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 딜레이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컨퍼런스 모드라고 해가지고 또 여러 명이서 이 기기를 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능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제품이 완벽하게 통번역이 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정확도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그러겠죠. 하죠. 이거는 몇 가지 언어들을 번역을 합니까? 현재는 이제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이렇게 네 가지 언어가 번역이 된다라고 하고요. 예. 이제 2017년에 동아시아 언어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해요. 그럴 때 이제 한국어까지 포함이 될까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세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구글 번역기인데요. 네. 그 구글 번역기에 워드 렌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있죠. 해외에 나가게 되면 문제점이 또 글자를 몰라서 곤란한 네네.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구글 번역기를 켜고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인식만 시켜주면은 뭐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예. 이미지 인식을 해가지고 번역이 되는 그런 기능이죠. 그렇군요. 얼마 전에 중국어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예. 29개국 언어가 자동으로 번역이 되고요. 예. 또 제일 좋은 점은 무료라는 점. 예.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지금 해외여행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언어를 미리 다운로드 해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이 탑재되면 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왓슨이 사실 알파고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한 인공지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왓슨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있죠. 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기대가 되죠. 얼만큼 잘할 수 있을지. 요즘 가장 뜨겁게 관심받고 있는 게 또 인공지능 챗봇이 아니겠습니까? 챗봇.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고 생활을 조언해 준다든지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아무래도 많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지만 예. 우리 생활을 더 향상시켜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한 10년 이내에는 이 각국의 언어의 장벽들이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많아지고 인공지능이 가미된다면 네. 정말 외국어 공부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이 광고와 IT가 결합한 리타게팅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